좌장신 해양대학교 허철 교수님, 진행하시면 되세요. 토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섹션이 끝났고요. 이제 거기 1섹션에 관련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경과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모두 발언은 일단 발표자분들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자분들은 모두 발언을 좀 생략을 하고 먼저 여기 참여해주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오른쪽에 발표 두 번째 발표해주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상훈 박사님이고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삼성중공업의 안영규 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왼쪽에 SK해운의 손혜용 상무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급의 김창욱 전문위원님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모두 발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발표자는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 이제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세 분한테 간단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 안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 발표 내용이 상당히 뜻깊은 내용인 것 같고요. 기존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CO2를 배출하는 산업에서 CO2를 포집하고 그다음에 CO2를 사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발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지질 조사부터 그다음에 수송, 그다음에 해양에서의 저장까지 실제 조선업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조선업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 가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SK해운의 손혜용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업계 전반에 지금 많은 변화를 지금 유발하고 있습니다. SK해운은 해운업을 하고 있고 저희 영업 도구인 선박이 작년에 배출한 CO2가 한 300톤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 조치나 운항지 조치를 통해서 이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카본 캡처나 또 이어서 이제 CO2를 이제 운송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선박에 적용하는 데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기회의 관점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급의 김창욱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2년 동안 이 전체 에너지 변환, 선박으로서는 연료 전환 이쪽을 공부를 하고 또 우리 클라이언트들한테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CCUS 기술이 2050년 그때 CCUS 기술의 중요도가 18%는 CCUS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넷제로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 또 이 키오스트 그다음에 해양대 이쪽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말 저도 이 전체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따가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평소에 생각해 오던 것과 그다음에 저희 지금 CO2 캐리어를 지으려고 하는 선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쭤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이 시간이 토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저희 발표 쭉 하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안 가졌고요. 그래서 아마 플로어나 온라인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분께서 토론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듣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온라인 질문이 들어온 걸 먼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신 게 현재 국내 기술로 CO2 농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 포집 비용의 경제성이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이거에 가장 적합한 대답을 해주실 분은 그 애기연의 유종 박사님인데 부득이하게 이제 그 다른 미팅과 일정이 겹쳐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혹시 대답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제가 유호정 박사님이 계시면 할 질문하고 연관이 있어서 네. 제가 잠깐 대답을 하죠. 포집 비용은 아까 유호정 박사님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CO2 농도가 높으면 처리해야 될 가스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줄죠. 근데 지금 우리 관점은 지금 육상에서 주로 이제 LNG 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CO2를 처리해서 그거를 포집하는 뭐 제철소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라도요. 그때 그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흡수제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은 뭐 트럭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뭐 레인지 큰 범위가 있지만 배의 경우에는 훨씬 쌀 수 있고 그다음에 대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포집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아민 계열의 흡수제를 가장 그 효율 높은 흡수제로 보고 있고요. 그 정도가 CO2 1톤을 회수하는데 가장 성능이 좋은 아민이 0.17톤의 CO2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집률이 굉장한 거죠. 탄소 제거율이. 근데 그 아민을 더 효율적인 거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술이 그 여러분이 발표를 하셨지만 이게 브리징 테크놀로지라 2060년, 70년 경에는 이 기술이 이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묻을 곳, 포집할 곳, 저장, 수송 이 전체 밸류 체인에서 전체 경비를 따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저도 한 말씀 좀 설명을 드리면 질문 이제 아마 그 포집하고자 하는 가스가 있고요. 그 가스 안에 CO2가 몇 %쯤 돼야 이게 한다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해석을 하면 일단 경제성이란 거는 뭐 새로운 거를 생각하지 말고 기존에 이미 해봤던 관점, 이미 해봤던 거는 경제성이 있으니까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면은 육가스전의 경우에 CO2 포집을 이미 꽤 해봤고요. 그러니까 생산된 육가스에 대해서 그때 한 뭐 20-30% CO2의 농도는 한 20%에서 30% 내외쯤 됐었고요. 반면에 이제 연소 후 포집 그쪽의 발전소의 경우에 한 15% 정도 내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 그게 의미하는 바는 내가 전혀 새로운 기술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이게 돈이 될까라는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기존에 한 사람들은 돈이 되니까 했겠지라고 전제한다면 아마 15% 정도가 현재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그 배가스 내 CO2 농도가 아닐까. 물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몇 % 변동폭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적절한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내용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는 또 없고요. 다른 혹시 우리 참석해 주신 분 중에서 아무거나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뭐 질문이 아니라 의견을 주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우조선의 전의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비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많이 발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CO2를 포집해야 하는 당위성이 가지려면 그 포집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과연 포집했을 때 그 포집하는 산업에서 가질 수 있는 이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CO2라는 것 자체가 자원적인 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자원적으로는 무가치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정책적으로도 2030년까지 어느 정도를 포집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뭐 당근과 채찍이라는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예. 제가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후반에 이제 발표하실 분 중에 우리 한국성급의 김진형 파트장이 발표하실 부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ETS 가격, 그 다음에 그 CO2가 많이 발생하는 연료를 뗐을 때의 벌금 이런 것들을 지금 전망하는 걸 보면 그 금방 가셔야 될 거거든요. CO2가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단순 저장하는 것만 오늘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유틸라이제이션 이쪽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CO2는 상품입니다. 우리가 H2를 어떤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리뉴어블 에너지에 의한 H2 생산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10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속도라 그러면은 다시 연료를 만들어서 대기 중에 CO2를 방출하지 않는 메타네이션 기술을 지금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CO2는 폐기물이 아니고 페널티나 ETS를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연료의 원료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될 겁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 예. 예, 제가 잠깐 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ETS라든 뭐 P55 조건에서 보게 되면 퓨얼 EU라든지 ETS를 했을 때 아직 뭐 금액이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ETS의 뭐 100불 정도를 보게 된다면 실제 운송할 때의 화물로서의 가치는 그 기타 그 유조선이라든지 LNG 그 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KR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산업 연료로서의 활용, 이를테면 메탄올 생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퓨얼 EU 정도에서 만약에 이제 대체 연료로서의 메탄올이 각광을 받게 된다면 훨씬 더 그 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현대사무중공업 심혜성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금 한국 정부와 민간 발전사에서 앞장서서 2030년간 연간 1,000만 톤, 2050년간 8,500만 톤으로 포집 저장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가요. 또 기후변화 관한 국제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CCS는 비쌀 뿐더러 재생에너지 대비 감축 잠재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집 저장량 CCS 기술에 집중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지, 그렇다면 과연 이산화탄소 운반선 시대가 오는 것이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답변은 이상훈 박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질문하신 게 비용의 문제잖아요. 포집하고 저장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CCUS에서 중요한 두 축이 저장하고 유틸라이제이션인데 실제 지금 유틸라이제이션의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세팅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CO2라는 물질이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다른 물질로 전환시킬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연구를 하는 연구계나 그다음에 이제 산업계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CS 같은 경우는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왜 하느냐?
이번에 각 국가별로 저희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각 국가별로 이제 넷제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는데요. 실제 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해서 각 분야에서 감축량을 숫자로 내놓으라라고 하니까 다 이제까지 연구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앞에 내세웠는데 실제 양을 감축량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재생에너지 쪽도 싹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초기나 중기 단계에서 CO2를 감축시킬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뭐냐가 저장입니다. 왜냐하면 저장이라는 거는 이미 기존의 석유 회사들이 다 갖고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수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접목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장기적인 전체 기간에 그 고려를 하시지 마시고요. 앞에 초기 중기 부분은 저장 쪽에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 감축량을 맞춰줘야 된다는 그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활용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있어야 되고, 이 기간 동안에 그 지금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부분의 효율성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체적인 넷제로를 항상 계획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각 분야의 그 좀 도전적인 그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자꾸 이제 계획들이 좀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분야가 어떤 시기별로 중점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 SK온의 한상태 매니저고요. 오늘 먼저 귀중한 설명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포집, 수송, 저장 이렇게 단계를 봤을 때 사실상 저장 이후에 강조해 주신 모니터링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도 조금은 좀 관과한 부분이긴 있습니다만 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기술이 뭐 통칭해서 TRL 내지는 CRL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분을 좀 개념적으로 다 알고 싶고요. 그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허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변화 부분도 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받았는데요. 어차피 상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상 그게 컨트롤한 장소 내지는 위치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혹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각각의 상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야 가장 좀 효율적이다 내지는 최선이다라는 어떤 고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특히 이제 그 지중 저장 프로젝트를 CO2뿐만 아니라 지중 저장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허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기존의 그 환경 그 허가를 받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양 쪽에는 해양 환경 영향 평가라는 그 평가 시스템과 절차가 있고요. 특히 이제 어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어업 피해 평가가 있거든요. 이거에 이제 준하는 절차들을 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지금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다부처 과제하고 해양 환경 모니터링 과제에서 그러한 그 절차나 평가 시스템이나 이런 안들을 만들어서 법제화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이제 법들이 만들어지면 실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허가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모니터링은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해양에서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이미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최근에 전자장비들이 발달이 되면서 다양한 관측 센서들이나 장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백업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이나 어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절차나 허가 절차들을 빨리 만들어야 CCS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위치적인 장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크게 전체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두 곳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저장지 상부, 그게 해상이라면 아마 탑사이드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탑사이드가 아니면 그 허브 터미널 두 곳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예를 들면 탑사이드 경우에도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컨트롤하려면 가열을 위한 열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의 저장소가 가스전이 주변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그 기존의 유가스로부터 열 에너지를 얻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반면에 그냥 뭐 그 외부와 고립된 그 대수층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열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것은 탑사이드가 아닌 허브 터미널 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역시 뭐 하나의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 정도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굉장히 질문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몇 개만 미리 말씀을 좀 지금 이렇게 드리면, 활용에 관련돼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질문 하나가 꼭 저장해야 되나요? 활용을 하면 안 됩니까?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혹시 의견을 주실 분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 저장에서의 CO2는 활용을 다 최대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CO2의 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활용할 만큼 충분히 다 하고, 뭐 억지로 더 만드는 거는 아까 이제 이상호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CO2라는 거는 우리가 다룬 CO2는 연소 우포집의 경우에 뭔가 반응을 일으킨 가장 최종 프로덕트입니다. 그냥 재인 거죠, 재. 그것을 유용한 물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연력학 엔트로피에 반하는 행위죠. 뭔가 에너지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CO2를 감축하는 행위일까?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물론 이게 굉장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논의하고는 저장이란 거는 활용을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축해야 되는 양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아마 전문위원께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요 이쪽을 한 쭉 보다 보니까요, 사실 이 기후변화 협약 92년도에 시작됐어요. 92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셨나, 대부분 학교 다니셨고 뭐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그러면 유럽이나 뭐 미국, 일본, 근데 오늘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이거 뭐 탄소 절약하는 거, 뭐 묻는 거, 이거 도움되는 거야? 이건 지금 논의하는 거는 뭐 부정적인 입장에 서서 또 지구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논쟁은 아마 좀 그만둬야 될 시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제지역 국가로서 한국이 가야 되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CCUS 측면에서 프로젝트들을 80%가 EOR이에요. 그거는 돈을 버는, CO2를 파는 거거든요. 아까 그 유호정 박사님인가 이상원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그 페트로노바 프로젝트도요, 그 가스 EOR이에요. EOR.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성립을 잘하는 거고요. 사실 뭐 CO2가 대기 중에 퍼진 게 지하에 있던 걸 퍼내서 생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CCS는 다시 옛날에 CO2를 지중해 묻는 것이니까 안전성만 확보된다면은 이 CO2 대기 중에 CO2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기술 중에 하나고, 어쩔 수 없이 남는 CO2를 묻재는 거니까요. 이런 점에서는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상당 부분이 포집과 관련된 내용이라 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민과 관련돼서 질문을 주신 거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캐펙스 비용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재생할 때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펙스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오펙스 비용을 그 감소시키기 위해서 재생할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뭐 기술의 성숙도라는 것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선상 캡처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 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TRL이 있다고 해서 바로 배에 갖다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상무님 추가적으로 답변 주시죠. 저 선상에서 이제 CO2를 포집하는 공정 자체를 보게 되면 지금은 크게 이제 포집 공정과 에코 공정으로 나눠지게 될 건데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포집 비용하고 액화 비용하고는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포집 비용 자체는 이미 기존에 있는 조선업계에 있는 스크라바, 탈황부터 해서 그다음에 아민 흡수하고 그 CO2 흡수하고 그 탈거하는 것까지 하는 요 공정 자체는 육상에서 이미 있는 공정이기 때문에 선박에 맞게 얼마만큼 그 컴팩트화 시킬 거냐, 그리고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열이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선박에 있는 그 전기를 사용을 얼마나 더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거고요. 저 액화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추가적인 열원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액화된 그 CO2를 이제 저장하고 육상으로 또는 이제 다른 선박에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대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온라인 질문 중에 혹시 대규모 저장소가 발견되면 대형 SO2 수송선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사실은 선박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저장소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상훈 박사님이 답변 추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저장, 수송, 포집, 뭐 활용 이런 것들을 지금 구분해서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는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사실 지금 CO2 감축이라는 게 예전부터 나왔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이 사실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해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건들을 제한을 두고 저희가 어떤 플랜을 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벌써 한 2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의 원천은 노르웨이 정부가 탄소세를 회사에 지급을 했고요, 지불을 했고, 실제 그 운영한 위키노르라는 예전에 스타트 오일이라는 석유 회사는 지분을 노르웨이 왕립에서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적인, 사회적인, 전 지구적인 거에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로 실제 20년 동안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앞으로 저기 뭐 산업계든 정부든 연구계든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년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서 준비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그 전략, 그다음에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온라인에서 질문이 왔는데요. 아마 간단하게만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대규모 저장소 찾는 거는 지금 현재 서해의 군산분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안에 있는 발전소를 포지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동해 가스전 주변에 유망 구조들이 꽤 많습니다. 자료도 많고요. 그래서 그 동해 군산분지에 이제 그 대규모 저장소가 확보가 되면 동해 남서부 대륙붕으로 와서 여러 그 저장소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 산업부하고 해수부가 한 10년 동안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 온보드 CCS 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섹션 2에 발표에서 언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쪽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활용은 말씀드렸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다른 플로우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예. 예, 저 시도상선의 전치영입니다. 해운 회사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CII를 등급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 있어 가지고도 EEDI, 선사에 있어 가지고는 EEXI. 근데 아까 지게 말씀하시는 그 CO2 포집, 뭐 간략하게 포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민이라고 이래 뭐 용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의 실현도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선사에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설비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러고 여기에 만약에 CO2 포집을 했을 적에 CII가 어느 정도만큼 이거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는지, 뭐 아직까지 좀 막연한 그거지만도 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좀 주셨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의 적용성, 먼저 아민의 어떤 효율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연구 중인 단계이긴 하지만 육상만큼의 효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효과는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허철 교수님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배 운동에 따른 그 장비들의 경사 문제라든지 뭐 가속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육상과 똑같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선박의 적용성 면에서는 이게 육상 설비를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상당히 이게 타워가 큽니다. 그 LNG라든지 그 유조선 아프라막스급을 보게 되면 거의 탑 높이가 한 20m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을 2-3개 정도를 세워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제 그 어코모데이션 뒤쪽에 공간이 있든지 아니면 추가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한 선박이 있고 가용하지 않은 선박이 분명히 나눠질 거고요. 이를테면 뭐 벌크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후미 쪽에다가 추가적인 그 갑판을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설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CII 문제도 마찬가지로 선종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나눌 것 같습니다. 그 벌크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포집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뭐 D등급이 순식간에 B등급이나 A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뭐 이를테면 운행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를테면 지금 그 EXI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배들, 이런 배들에 대해서는 그 효율이 조금씩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뭐 각 조선소에서 열심히 이제 스터디하고 계산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각 선주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기로는 육상의 그 CO2 캡처는 설비가 엄청나게 크면 이 설비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결과적으로 벽시계를 손목시계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스크라바를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위에서 물을 뿌려줘 가지고 황을 갖다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아민계의 작용도 마찬가지인데 긴 높은 타워에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CO2하고 흡착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배에다가 이 선박에다가 과연 그 정도 높이의 그뭐 흡수탑이라든지 탈거탑이라든지 이런 걸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탑을 뭐 중간에 잘라서 2개로 나눈다든지 3개로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 효율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의 이제 추가적인 스터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하는 것만큼의 효율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 부분은 지금은 디자인을 해봐야지 정확한 숫자는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효율적으로 이거 CO2 포집하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이만 그 토론 세션을 마쳐야 할 텐데 아마 온라인으로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아마 일부밖에 소화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자리가 최근에 CCS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숫자가 결국에는 그 관심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의사소통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